안녕하세요. 오늘 리커넥트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힘 특별 토크 사회를 맡은 김현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오신 청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회적으로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주도민이다 보니 4, 5월쯤에 고립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고사리 채취객이 산속에서 고립되었다는 기사가 떠오릅니다. 딱히 일상 속에서 고립이란 말을 자주 떠올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고립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무겁고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고 또 누군가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번아웃이나 우울증처럼 스스로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교류할 힘이 없어 흔히들 말하는 동굴에 들어가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모두가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너무 흔해서 누구나 하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너무나 특별해서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것 같아 속에서 끙끙 앓거나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고립들이 함께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니 이런 게 사회적 고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그럼 이 사회적 고립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은 사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여 있는 은둔 청년, 고립 청년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지지 체계가 모두 없는 사회적 고립 청년 비율은 2019년 3.1%에서 2021년 5.0%로 증가했는데요. 이를 인구수에 적용을 한다면 약 34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의 전체 인구수가 67만 명인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수치를 살펴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게 느껴지실까요? 이번 세션을 함께하는 청년재단은 여러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여있는 대상 중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로서 고립 및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포럼 역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상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오늘 이렇게 리커넥트 나와 너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힘 특별 토크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립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타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고립은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재열 작가님의 리커넥트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감정들을 꺼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벗어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작가님이 상담을 통해 느낀 점을 통해 사회적 고립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마련한 특별 토크를 통해 리커넥트 속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우리가 가진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의 주인공을 정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장재열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근데 공부 많이 하셨던데요?
그죠? 이번에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이 진행을 위해서. 네, 제가 책을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상담하고 또 상담한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내는 상담가 12년 차 그리고 작가 12년 차인 장재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2년 동안 상담가로 이제 지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어요? 네. 혹시 몇 분 정도 진행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꽤 많아요. 경험 대비하면. 저희가 작년 2024년까지 44,126명 정도의 청년분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많을 수 있었냐면 무료로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는 NGO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구매력이 있는 청년들보다는 이 정신건강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아직 뭐 이렇게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 해서 아직 이 한국 사회에서 그 보건복지적인 관점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외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병이 없다고 해서 완전 건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름도 말하지 않아도 되고 얼굴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2020년에 발발하면서 엉겁결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비대면 상담을 해왔던 NGO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부터 해서 이곳 제주까지 각 지역에,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집합 금지가 있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과 함께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네. 작가님께서는 본인을 힐러보다는 캠페이너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요거는 사실 뭐 제가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예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보 작가일 때 제가 이제 오늘 이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이 리커넥트가 5번째 책인데, 첫 책을 29살 때 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엉겁결에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님 한 분이 저를 인터뷰하셨는데, 이 리커넥트를 내고 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10년 만에 똑같은 기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내가 10년 전에는 작가님을 봤을 때 정말 똘똘한 젊은 청년이구나,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10년 지나서 이제 계속 해오신 일들을 듣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을 너가 가졌는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 가치관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를 참고해봐요. 기사 첫 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장재열 작가는 상담하는 사람인데 힐러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앞에 상담을 온 사람을 치유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이 최대한 상담실에 안 오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미리 알아차리면 자기가 자기를 좀 케어할 수 있는 테라피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마음이 아픈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10년 4만 5천 명 엄청난 숫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이 궁금합니다. 네. 상담가로서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리 앞에 발표하셨던 분, 우리 누구셨죠? 바로 직전에 우리 사무국 최재청 사무국 여성분 한 분, 네. 박시연님. 넌 너무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맞아요. 학벌 얘기도 하고 취업 얘기도 하고 불안감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거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였는데 8살 때 제가 강원도, 제가 태어난 태백에서 부모님이 이제 광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대도시로 갔는데,
강원도에서 온 시골 애라고 해서 왕따를 되게 오래 당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친구를 사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반장 선거에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반장 저는 출마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너네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반장 엄마나 어머니 회장한테 돈을 받던 시대였거든요. 그 촌지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 집은 어려우니까 반장하면 너네 엄마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그 한 40명 정도 학급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그걸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시골에서 온 거지가 나댄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친구들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학급 그부들에게 이제 한 11년 정도 학교 폭력을 겪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원래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불안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되게 무서운 곳이다. 돈이 없거나 약하거나 만만하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전선, 그러니까 뭐든지 1등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성취욕이 아니라 어떤 본능적인 보호 본능인 거죠. 내가 누군가보다 약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되면 밟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서울대. 왜? 연세대 고대 가면 서울대가 위에 있잖아요. 너 위에 무언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서울대를 나오고 회사를 고를 때도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교에서 되게 특이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이제 롯동금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사회자분? 롯등급이. 롯데, 동부, 금호 이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은 대한민국 30대 기업 중에 30위까지는 그냥 거의 무조건 간다.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그렇게까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던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되게 별종이었던 게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지금 친구들이 한국 취준생들이 굉장히 과열됐다고 해도 저만큼 스펙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44개 정도의 대외 활동, 공모전 수상 실적을 가지고 거의 미쳤죠. 네, 한 학기에 6개씩 하면서 과에서 제가 학점을 한 번도 1등은 못했는데 한 2, 3등은 항상 했었고, 그러니까 반액 장학금은 항상 받고 학과 회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외 활동을 그만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잔다. 쟤는 헤르미온느,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르미온느 같다. 안 잔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성장이 아니라 불안해서 뛰는 거죠. 도망치듯이 뛰는 거고. 근데 삼성에 이제 그 해년도에 수석으로 입사를 하고, 사실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한국 사회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고 뭐 취업 준비해서 큰데 좋은 데 가면은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저는 어른들이 나한테 반박할 게 없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완벽하게 다 1등으로 수행해낸 앤데,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또는 한국 사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쟁 사회에서 1등을 했는데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 뭐 나의 행복감, 뭐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200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동기, 선배, 대리, 과장들과 이제 승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나를 갈아 넣어서 10대, 20대를 보내면 30대부터 편안하게 보상을 받는 줄 알고 갈아 넣었는데 아니네. 그걸 보면서 제가 번아웃 증후군과 공황장애, 우울증 이렇게 한 번에 저는 정신질환이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면서 글 쓰기를 시작했었고, 그 제가 썼던 정신질환 투병기가 이제 당시에 인터넷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 연재됐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의사 쌤의 권유로 회복 글쓰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생각지 못하게 800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저도 몰랐었는데 부모님, 가족 몰래 정신과 다니고 있고 비밀로 하고 있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때 이제 800만 조회수를 나오고 의도치 않게 책으로 이게 묶여 나오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읽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팬레터가 이 마음과 관련된 책을 쓰니까 팬레터가 아닌 거예요. 다 상담 글인 거예요. 다 마음의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거기에 답장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저는 뭐 패션 회사 제일모직이라는 삼성 계열사를 다녔거든요. 패션 회사 다니고 있던 그냥 미술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저도 병원 다니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답장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담 공부가 시작이 됐고, 그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비슷하게 퇴사를 당했는데 20년을 갈아 넣어서 1등으로 들어온 회사에서 제가 1등으로 나왔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펜팔 편지 주고 받던 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 인원수가 이제 4만 명이 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많은 발론티어들을 친구들 중에 찾고 모으고 하면서 이제 24명의 발론티어와 4,015일 동안 44,000명이랑 소통을 해온 거죠. 정말 엄청난 시작점이었네요. 근데 저는 되게 우연히 했어요. 저는 정말 우연히 그 전까지 경쟁에 거의 함몰되어 있을 때는 정신질환, 정신의학과 이거 약간 루저들이 가는 거. 나는 근데 항상 위너니까 내가 갈 건 없는 거. 약간 되게 오만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와버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수직적인 사고, 우열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게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들 중에 누군가는 명문대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중졸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자기 삶의 그 단계 안에서 너무 불안해하면서 너무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껍데기만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소위 계급이나 그레이드로 보던 시선에서 굉장히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스스로 느낀 점을 이제 토대로 상담가로서 이제 나아가셨는데, 네, 예. 근데 그러면은 이번 책 리커넥트에 대해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다루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께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모르셨다는데 맞을까요? 저는 너무 몰랐고요. 저는 그 사실 이제 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작년에 제가 이제 40살,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면서 10년간 딱 상담을 한 4만 명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4만 명을 쭉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상담 온 친구들,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저희한테 온 친구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보다 번아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고, 불안하니까, 또는 뭐 너무 사는 게 팍팍하니까 자기를 되게 혹사시키고 소진된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9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번아웃 증후군은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좀 안심되는 말이기도 하죠,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약이 없어요. 정신질환이 아니게 되면 약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 말인즉슨 셀프 케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의사가 도와주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모르니까 마치 그 이열치열처럼 소진된 사람들이 막 새벽에 미라클 모닝 러닝을 막 하고 있고, 막 찬물 샤워를 하면 뭐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대, 막 이런 어떤 동기부여, 미국식 동기부여를 보면서 소진된 사람들이 막 찬물 샤워하고 막 새벽 러닝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중증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방식들을 막 쓰고 있는 거죠.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년에 번아웃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우리는 번아웃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정리 방법을 썼던 마이크로 리추얼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하루에 5분, 10분 몰아쉬지 말고 나누어 쉬는 것들이 나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면서 방법들을 제시했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작년에 사랑을 받고, 뭐 국내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사실 열심히 사는 아시아 나라에는 다 번역돼서 독자분들을 뵀어요. 뭐 이제 대만, 홍콩, 뭐 일본, 뭐 러시아 등등. 근데 작가로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랑을 받긴 했었지만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외국 말로 내 책이 막 외국 사람들, 외국에 있는 서점에 막, 그때 이제 재밌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이 리커넥트와의 만남이었는데, 청년재단,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청년재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마이크로 리추얼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책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막 전화 재단 같은 데서 오면 강연 와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처럼.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한 권 더 쓰재요, 책을. 그래가지고 제가 안 쓴다고. 왜냐면 지금 낸 책이 너무 베스트셀러여서 이거 가지고 독자들 만나러 가야 될 출장이 너무 많고, 뭐 북토크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쓸 시간이 없다. 근데 꼭 저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뭔가 마치 한강 작가님 된 느낌 같잖아요. 되게 꼭 저랑 해야 한다고 하니까 오늘 원앤 온니?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저희가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책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그 상담가로서의 어빌리티와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어빌리티가 좀 하이브리드 돼 있는 작가님이 꼭 필요하다. 그 사회적 고립 뭔지 아시죠, 작가님? 그래서 제가 사실 몰라가지고 그거 저기 뭐야 방에 있는 친구들 아닌가?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 팀장님이 옆에 다른 직원한테 큰일이다. 작가님도 모르실 정도니까 이게 한국이 진짜 사회적 고립 전혀 모른다 사람들이. 제가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 잘 모른다고 그냥 다른 분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게 누구나 겪는 일이라서 작가님 한 번만 저희 설명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설득이 당해버렸죠. 그 설명을 듣다가. 그럼 지금 설득에 의해서 책을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책을 쓰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맞아요, 되신 맞아요. 건가요?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구나.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말 있기 전에는 미세먼지 그때도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되게 알고 나니까 심각성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미세먼지처럼 사회적 고립은 한국 사회에 이미 오랫동안 너무 심하게 있어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계속 그걸 들이마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설득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책에서 부제로 꼽으신 문장이 참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에서 작가님은 고립에 대해 누구나 한 번은 혼자가 된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시고 부제까지 이제 이 문장으로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왜 부제가 되었나요? 아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작가님 이 청년재단 이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원래 히키코모리를 떠올렸어요. 그 단어를 들으면 그 방 안에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은둔이랑 고립이랑 완전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둔이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유 씨 나왔던 나의 아저씨 드라마 있잖아요. 그 장면에 가까운 거더라고요. 아이유 씨가 거기서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이제 뭐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근데 못 살아요. 뭐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돈 벌러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아이유가 되게 꿈도 희망도 없는 표정으로 그냥 서울의 전철에 실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엄청 그냥 공허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퇴근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안부를 묻지 않고 나도 안부를 물을 사람이 없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니니까 한국 사회가 특히 굉장히 자본주의와 배금주의가 너무 심하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냥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심한 거죠. 그 사람의 소득이나 직업군으로. 근데 아무랑도 안부를 주고받지 않는 상태인 사람이 청년 빼고 전 세대로 보면 300만 명이 현재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산 인구가 297만 명이거든요. 근데 부산 인구 전체보다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었고 너무 고맙게도 청년대단에서 작가님처럼 모르던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책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작가님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숙제를 내주겠다. 그래서 100명 정도 되는 고립 실제로 경험하셨던 분들 그리고 고립 경험하셨던 분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배워나가는 과정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명을 제가 다 보고 나니까 진짜 완전 고소득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고 뭐 정말 워킹맘 싱글이어서 고립인 사람 오히려 남편 있고 애가 있어서 고립인 사람 너무 다양하게 온갖 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책을 좀 지어야겠다. 근데 이제 이 누구나 한 번은 혼자가 된다는 최고령 사례자였던 83세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우리가 할아버지 고립 당사자 이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제한적 사고 쪽방촌 할아버지 생각해요. 근데 전혀 아니고 이 할아버지는 제가 수원 사람인데 저희 옆동 할아버지거든요. 이 책 쓰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청년재단에서 준 100명의 사례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사회적 거립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도 좀 있는 것 같고 동네 사람 중에도 보여요. 그 발견한 동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강아지를 맨날 산책시키는 할아버지였는데 유모차가 제가 사진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다. 유모차가 우리가 파는 개모차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어디서 파는지를 몰랐나 봐요. 그 농협 같은 데 가면 노란 그 사과 바구니 있죠, 플라스틱 바구니, 그거랑 사람 애기 유모차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손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면 너무 사진 보여주고 싶다. 이거 나 핸드폰 들고 올라올 걸. 그래가지고 제가 반려인으로서 너무 그게 뭔가 마음이 찡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게 저소득층이신가 아니면은 뭐 그 개모차라는 거의 존재를 모르시나,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옆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83세인데 그 시절에 대학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계속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교감까지 하시고 퇴임하시고 교사연금 나오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제 얘기를 듣더니 작가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스몰톡을 한 거죠. 자기를 써달래요, 자기 사연을.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근데 뭐 너무 안 힘들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지 않아 보이시는데 왜 고립이냐 그랬더니 형편 어려운 사람만 고립이야? 그래서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딱 4글자 말씀하셨는데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학교 나와서 결혼도 수원 여자분이랑 하시고 평생 수원에 살았는데 자기가 최장수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3년 전에 이제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친구 지인들도 거의 다 죽었고 자녀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진짜 다 죽어서 혼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근데 오히려 내가 혼자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80에 딱 우리 와이프 죽고 나니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아예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바보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 이 개모차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 젊은 사람들이 그걸 끌고 다니는데 그런 걸 뭐 어디서 사는지 뭐 누구한테 사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신 거죠.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그러셨거든요. 한국은 혼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사회인 것 같다. 너무 쉬운 사회인 것 같고, 혼자가 됐을 때 누가 먼저 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어떻게 SOS를 발신해야 되지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감님이 내 얘기도 쓰고 제목도 막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진짜 젊은이들 방심하지 마라. 나처럼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말년에 혼자가 될 수도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 혼자가 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되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까요?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춘들은 네.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살아가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혼자 고독을 고립이 되지 네네네.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 사회적 고립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제가 이제 3가지 말씀드리는데 ROM 얘기해요. 레코그나이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고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가 고립된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 저처럼 보이거든요. 고립된 사람이 보여요. 그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other person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마지막이 myself예요. 그래서 제가 ROM이라고 하는데 내가 고립됐을 때 어떻게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게, 우리 갱년기 우울증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100년 전에도 갱년기 우울증 있었거든요. 이건 신체적 증상이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인지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들 몰랐어요. 그때 할머니들 막 조선시대잖아요. 그때 할머니들 갱년기 우울증 오면 뭐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하냐면, 저도 이제 들은 건데 노망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옛날 할머니들 노망이 났나? 내가 화병이 났나? 그래서 그걸 숨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이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머니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한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현대에는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나 자녀한테 내가 갱년기 우울증이 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남편이 당분간 내가 좀 집안일을 더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만약에 우리 남매면 오빠인 제가 야 당분간 엄마한테 까불지 마라. 제가 얘기를 하죠.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를 당사자도 주변인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도움을 청하고 주변인들도 남편도 좀 일을 거들어야겠구나. 자식들이 까불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뭔지를 명확히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은둔이랑 다르구나. 집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아무랑도 연락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 네트워크와 소사이어티 안에서의 문제구나를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은 제가 책에 안 쓴 사례자 중에도 되게 재밌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이따가 뭐 책은 우리가 또 선물로 나눠드릴 거니까 많이들 보실 수 있겠지만 100명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김앤장 변호사인 친구 있었거든요, 사례자 중에. 근데 연봉 1억 3천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고려대 로스쿨 나와가지고 33살밖에 안 되는데 연봉 1억 3천이 넘고 아우디 끌고 다니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큰 로펌에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니까 선배 변호사들이 다 너무 막 40, 50이니까 경력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얘가 사실은 변호사지만 거의 뭐랄까 시다바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 6시에 출근하고 새벽 2, 3시에 퇴근하는데 한 달에 28일 정도 출근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연락을 할 수가 없어. 이 친구 핸드폰 제가 카톡을 훔쳐가 아니라 빼들어 봤는데 좀 보여줘 봐요 이러면서 8개월 전에 안부 연락이 마지막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업무 연락밖에 없어요. 8개월 전에 로스쿨 동기 여자애가 오빠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빠 죽었니? 이렇게 왔는데 그것마저도 바빠서 답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은 생각보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소위 멀쩡하다, 잘 산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바빠서 말도 안 되게 바빠서 올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처럼 다 죽어서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케이스 있냐면 역시 세계 다루지 않은 사례자인데요. 25살에 결혼을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몰랐는데 남편이 술이 만취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주폭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차에 술을 먹다가 만취를 했는데 전치 9주가 나올 정도로 팬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를. 그럼 어떻게? 이건 정신적으로 진짜 병이거든요. 이혼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어렸던 게 문제였던 거죠.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아직 20대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 타인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되게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왔을 때 주변에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입을 닫다가 고립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서 사업 실패한 얘기 좀 안 하려고 동창회 좀 덜 나가다가 뭐 하다가 어느새 다 연락이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동굴에 들어가듯이 인생에 누구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자체만 인지를 해도 그 이후에 어떻게 도울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훨씬 수월하게 풀려나가죠.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주변에 고립에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가 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거를 잘 엮어서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도움을 주는 거랑 받는 거를. 이번에 100명 인터뷰하면서 저도 처음 배운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연락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막 잘 지내? 근데 고립 상태에 있으면 이 잘 지내라는 질문이 되게 버겁대요. 왜요? 그냥 인사인데. 근데 내가 너무 고립되어서 사람들이랑 아무도 연락 안 하고 되게, 그리고 높은 확률로 고립 상태일 때는 인생에서 잘 풀리는 시기는 아닐 때가 많잖아요. 체력적으로든 뭐든. 뭐 김현장 친구 잘 풀려 보이지만 사실은 과로의 끝자락에서 거의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이혼한 친구도 사실은 잘 지내? 라고 물어보면 못 지내는 상태일 때 고립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는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바닥일 때 잘 지내 이러면 예스라고 하면 거짓말 같고, 노우라고 하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저 친구는 그냥 스몰톡으로 잘 지내? How are you? 했는데 아니 나 못 지내고 내 얘기 좀 들어줘봐 이러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잘 지내? 라는 질문이 제일 마음에서 버겁다,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럼 뭐라고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어떻게 지내? 가 조금 나은 편이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묻지 말고 생각나서 그냥 연락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내가 토크 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끝나고 내가 딱 이 말 하는 순간 그냥 연락했어라고 한 명한테 해보세요 할 때 딱 떠오르는 얼굴들이 한 명씩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고, 너도 그냥 뭐 생각나면 연락해 라고 툭 던지는 말 있죠. 그게 제일 도움이 된대요. 왜냐면 고립된 사람도 한 달 내내 아무랑도 연락 못할 것 같은 상태이다가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도움을 청하고 싶은 순간이 있대요. 조금은 올라오는. 근데 왜 그때 못 청하냐면 누구한테 해야지 그 사람, 그러니까 패가 아닌가 모르겠어가지고 누구한테 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하면 신뢰 아닐까? 그렇게 안 친한 사람인데 어떡하지? 자기 검열을 하다가 그냥 결국 포기하고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생각나서 연락했고 너도 그냥 뭐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주면 이 고립된 사람이 도움을 청할 자기가 준비가 됐을 때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동아줄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시그널만 보내주는 연락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내가 고립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계속 나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생각을 멈추는 그 어떤 트리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책 속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미디어에서 많이 다양한 걸 소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밤 11시 반 정도가 되면 핸드폰이 아예 셧다운 돼버리는 앱을 쓰거든요. 우리가 SNS를 보면서 뭐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전히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책으로 뭐 마이크를 쥐고 말하는 사람이 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또 있어요. 또 비교하는 거죠. 이 친구는 유퀴즈 나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교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는 트리거들을 만들고, 생각이 멈추고 마음에 공백이 생기면 어느 날 용기가 조금씩 차올라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한 스푼 정도 차오른 걸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작가님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연결은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무겁지만 책 리커넥트를 통해, 그리고 오늘 장재열 작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 언젠가 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고립에 대해 알아가고 마음 한구석이 살짝 열릴 수 있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관심과 시선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라도 짧게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찰나가 되셨다면 이 시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리하고 계신 모든 분께 오늘 리커넥트 북토크에 함께 하시며 새로운 연결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립에 대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으며 고립에 대한 작은 관심과 이해가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따뜻한 시각과 용기를 리커넥트라는 책과 함께 나눠주신 오늘의 캠페이너이자 원앤온리 장재열 작가님께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장재열 작가님의 북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작가님, 저희가 고백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요? 제주 포럼이 작가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북사인회를 함께할 플레이리스트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뭐요?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책도 읽고 그 느낀 감정이나 떠오른 곡을 모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흘러나올 음악은 제주 포럼이 리커넥트를 통해 건네는 또 다른 형태의 위로와 우리의 연결고리인 플레이리스트 리커넥트의 여운입니다. 제주 포럼에서 선정한 곡과 함께 작가님과의 북사인회도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재열 작가님과 함께한 리커넥트 나와 너, 그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